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한국 땅에서 한국어를 쓰며 살아가는 이 당연한 일상이 한때는 꿈으로만 꿔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 일제강점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만 했던 시대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섰던 분들이 계시죠. 이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독립운동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독립운동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접적으로 싸우는 의열 활동이 있습니다. 의열 활동은 일제의 수뇌부급들이나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착취 기구들을 폭파시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의열 활동은 정말 말 그대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독립운동이죠. 일제강점기 전에도 안중근 등 개별적인 의열 활동들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직적인 의열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약산 김원봉이 1919년 중국 길림성에서 의열투쟁 전문단체 의열단을 조직했습니다. 김원봉은 신흥무관학교에서 폭탄 제조법에 특히 두각을 보였다고 하죠. 김원봉은 의열단장으로서 비밀 요원들이었던 의열단원들을 폭탄을 밀반입한 채 국내로 투입시키고 비밀리에 작전들을 하달했습니다. 의열단원 박지혁이 부산경찰서를, 최수봉이 밀양경찰서를 폭파시킨 적이 있고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외에도 숱한 의열단원들의 비밀 작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실패한 작전도 성공한 작전들도 많았고 거의 전원 현장에서 전사하시거나 체포 후 재판을 통해 사형당하셨죠. 그러나 의열단은 국내 여론으로도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 제창했던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이었거든요. 김원봉은 의열단을 대동한 채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 후 독립전쟁에 대비합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의 계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꺼져가는 임시정부를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던 김구는 임시정부의 건재함을 위시하고자 의열 작전을 기획했고 1932년 이봉창이 일본에서 천황 일행의 폭탄을, 마찬가지로 1932년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전승식을 하고 있던 일본 고위급 군 장교들에게 폭탄을 던져 당시 엄청난 국제적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두 분 모두 재판 후 사형되셨고 이 사건으로 임시정부가 다시금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중국 국민당은 역사상 가장 장렬한 최후라 극찬하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세간에서는 그런다고 독립이 되냐는 비아냥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은 전지현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알려줘야지. 우리도 싸웠다고. 의열 활동의 목표는 진짜 암살 및 폭발로 독립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의사들과 열사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모든 한국 민중들의 가슴을 불태워 다 같이 일어나 제2의 3.1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독립운동은 한국인들의 실력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일제에 항거할 수 있는 힘과 역량과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일제는 당연하게도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극도로 제한시켰습니다. 여기에 일부 국내 사회 거물들과 학생들이 나서서 조선 청년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자는 교육진흥 독립운동을 기획합니다. 당대 큰 어른 중 한 분이셨던 독립운동가 이상제는 1922년부터 23년까지 한국인 자본으로 만든 한국인만을 위한 최초의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이른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없었거든요.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큰 돈이 모이자 이 대학교 설립운동이 한국 민중들의 민족 정체성을 결집시키겠다며 당황한 일본은 경성제국대학교라는 최초의 대학교를 따로 설립해버리면서 이상제의 밀립대학 운동에 회방을 놓아버렸죠. 참고로 이 경성제국대학교가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교육진흥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는 한국인들의 문맹률을 퇴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문맹률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지만 한글조차 모르는 조선인의 비율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사에서 지식인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이 농촌으로 파견해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걸 조선일보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서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문맹퇴치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하죠.
1934년까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혜택을 받은 수가 거의 10만 명에 달했으며, 이 동아일보에서는 1931년에서부터 34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분화로드 운동이 진행된 일수가 298일, 그중 개강한 횟수는 2737번이고 투입된 총 인력은 5751명이었다죠. 이 교육진흥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말을 하며 이 도산 안창호는 이미 여러 차례 학교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고 흥사단을 통해 민족 교육에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흥사단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져 청년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죠. 실력 양성 운동에는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자는 쪽도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적 산업을 키우자는 산업진흥 쪽의 독립운동도 있었습니다. 민족 자본을 키우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국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기에 외국 자본으로부터 한국 산업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1922년에서 23년에는 독립운동가 조만식이 평양에서부터 국내산 물품만을 구입하자는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 외에도 아예 한국인만의 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은 재산이 다소 많은 재계 거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인촌 김성수가 1923년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최대 규모의 주식회사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했죠. 경성방직 주식회사는 1970년 주경방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는 현재의 삼양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라 한들 이 회사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일자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재계 인사들은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고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성격보다는 자산가와 기업인, 상공인들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는 이익 집단화 현상이 뚜렷해졌죠. 기본적으로 일제강점은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장농보다는 소장농이, 기업가들보다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안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부는 이 힘없는 존재들을 아주 탈탈 털었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곳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쉽게 퍼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주의는 독립운동과 결부되어 쟁의와 파업의 형태로 나타났죠. 소장농들은 친일 지주들에게 맞서기 위해 소작쟁의를, 노동자들은 친일 공장주 혹은 총독부와 결탁한 일제 회사들에게 맞서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1923년 전남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으며 1929년에는 총독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유례없는 규모의 원산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인 노동자들도 있었으나 그 비율은 극히 일부였고 임금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보다 약 절반 정도 낮았으며 노동시간도 차이가 확연했죠. 이 모든 쟁의들 뒤편에는 조선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개파로 인해 몇 차례 해산되었다 재결집되었다를 반복했는데 이 조선공산당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쟁의를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일제는 공산당을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 전반에 걸쳐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협박하고 고문을 했죠. 이런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사회 내 취약계층들의 생활권을 보호해주자는 대중운동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성인권을 보호하며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근우회 조직이 있었고 방정환 등의 천도교 일부 지식인들은 어린이의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으며 신분제 폐지 전 천민 중에서도 천민,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자는 형평운동이 있었고 또 일제 학생들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억울한 처우를 받았던 한국인 10대 학생들을 보호하며 10대 학생들끼리 학생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시위에 나섰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있었죠. 이렇게 일제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일제는 한국의 역사를 격화시키고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을 깎아내릴 정도로 내렸는데 신채호, 박은식 등 한국 역사를 지켜내며 역사교육에 이바지했던 민족주의자 사학자들도 있고 꼭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식인들 나름대로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답니다. 더불어 한국어 또한 사라지다시피 할 뻔했던 걸 주시경과 주시경 사후 그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 등의 국어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일제에게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어를 지켜냈죠. 그리고 대지주 출신의 간송 전영필 같은 사람들은 사비를 털어서 해외로 유출될 뻔한 우리 문화재들을 다 사들여 문화재를 지켜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도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했을 때 당신 하나 목숨 바친다고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내가 친일파 한 명을, 일본 수뇌부 한 명을 죽여봤자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이고 일제히 한반도 식민 통치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정말 독립운동가 분들이 몰랐을까요? 내가 거리에 나가 만세를 목청 터져라 소리 질러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고문뿐이고 독립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정말 그분들이 몰랐을까요? 지금의 우리야 일제강점기가 36년이라는 걸 알지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강점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는 상황, 나 하나 희생한다고 독립이 안 된다고 뻔히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불가능한 꿈을 꾼 채 그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 설령 그것이 파급력이 약할지라도 내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보는 것. 당신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후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오히려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불가능한 꿈을 꾸고 더 간절해지는 것. 현실이란 벽 앞에 무릎이 꿇린다고요? 설령 현실이란 벽 앞에 무릎이 꿇렸어도 불가능한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결말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꿈을 계속 꾸어요. 그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독립운동 전쟁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